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의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너무 오랜만에 세무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지난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얘기 좀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계속 연속해서 찍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일하는 이유가 자녀분들 잘 키우시려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자산을 또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상속까지도 고려해서 플랜을 짜고, 그리고 사전에 지금 서울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증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걸 갖다 아이들이 뭐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 손녀들이 나중에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씨앗을 내려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방법론적인 거 전체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뭐부터 출발하면 되나요? 증여의 개념부터.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재산을 주는데 사실 재산이 주면서 반대의 대가가 있으면 양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대가 없이 주면 증여가 되겠죠. 꼭 그게 상대가 이제 그 가족이 아니어도 뭐 불특정한 다수한테 그냥 줘도 대가를 받지 않으면 증여가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죠.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겠죠. 그렇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거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재산적 이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거고, 그런 뭐 거에 대해서 하나씩 뭐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증여 받은 날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증여를 받았으면 그 달의 말일이니까 10월 31일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달로부터 3개월이니까 11월, 12월, 내년 1월 달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중에 증여를 받았으면 3개월 뒤인 1월 말까지 신고하면은 좀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증여 받으시면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항목들이 있고,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기는 쉬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무상으로 했으면은 증여세를 낸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공익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때 뭐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하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안 내는데, 그 이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결국에 같다. 그렇죠.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해서 법인세를 내니까 법인은 뭐 상속을 받아도 예. 증여를 받아도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그 경우에는 뭐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거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금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지금 법인도 나도 법인 있어.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종종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러면 증여를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가족 간의 증여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 그다음에 현물로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증여는 이 증여 가액을 얼마를 증여 받았는지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현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제일 신고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송금한 내역을 송금 받은 내역을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되니까 뭐 평가 같은 게 필요가 없겠죠. 이게 뭐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화라면은 평가를 해야겠지만 한국 원화인 경우에는 뭐 그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되니까 간편한데, 현금 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가치 평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무서하고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거래가로 하는데 이 거래가 돼야지 이제 실가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나 이런 빈번하게 거래되는 경우에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을 가지고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매매 사례가 사실 아파트도 면밀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네. 바로 이렇게 그 네모 딱딱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요. 네. 비슷하다고 보고 네. 신고를 하는 건데 네. 그 외의 자산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따진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증여세를 내는 기준이 매매 사례가인데 시가 예, 시가인데 예. 지금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보통 나오는 가격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 외에 예.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예. 것들은 그냥 감정을 해서 예,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네. 좋고 금액이 이제 작년에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 이제 2군데 이상 받아가지고 네. 했었는데 금액이 이제 10억 이하면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예. 신고를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10억 이하는 예. 한 곳에 감정 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하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현행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를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많이들. 예, 예.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 뭐는 입주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뭐랄까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을 자손들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 그럴 때 주의할 점 그다음에 증여세 비율 그러니까 증여세율 이런 예, 것들 예,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가치 그 증여하는 시점에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되도록이면은 뭐 자산 가치가 오를 게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증여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증여한 그 가격의 시가의 거래 사례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증여일로부터 예. 전후 3개월. 전후 3개월. 예, 예. 네. 근데 이제 전 3개월은 가입 있는데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예. 3개월 이내에 3개월 딱 채워서 신고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날까지의 예. 그 매매 사례가액 중에 최근 가액으로 최저. 예. 그러니까 최저가액이 아니라 예. 최근 가액. 아, 가까운 금액. 예. 금액으로 해서 뭐 평균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예. 평균을 냈으면 평균을 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5억짜리를 증여했어요. 예. 근데 3개월 안에 예. 4억 5천이 있었어요. 예. 그럼 4억 5천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예. 4억 5천이 되겠지만 네. 이게 뭐 4억 5천 어떤 때는 5억 갔다가 어떤 4억 8천이었다가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네. 하는 경우에는 평균 내는 게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인 것을 입증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좀 힘들겠죠. 입증하는 예. 거는. 근데 이제 추이가 점점 오르고 있는 추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버리는 게 나을 거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내가 5억 정도로 증여하려고 했는데 가장 근거리가 4억 8천이었다면 그냥 4억 8천으로 그냥 증여해도 되는 건 그냥 무리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억 8천에다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나머지를 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여하려면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또 능력이 있는 그 자제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안 그러면 증여세까지도 더 줘야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자력이 없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까지도 같이 해서 증여 가액에 포함시켜가지고 네. 신고를 합니다. 안 그러면 틀림없이 추징이 나오니까. 네, 틀림없이. 예, 틀림없이.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왜 만약에 이런 질문은 제가 돌발 질문일 수 있어요. 예, 세무사님한테 맞습니다. 항상. 보통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예. 아르바이트를 해요. 예. 근데 아르바이트 한 비용도 원천 징수하고 예. 세금 처리하고 받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예. 얘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자력으로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예. 이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소득이 증빙이 되면은 네. 그 정도의 증여세는 얘 스스로 냈다. 예, 예, 그렇죠. 받은 사람 스스로 냈다라고 예.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미성년자가 뭐 10억대 집을 매입했고 편법 증여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야 이렇게 간큰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의 경우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그렇게 무모한 증여를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좀 이게 그 서울이고 이런 경우에는 네. 사례를 많이 접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데 예. 좀 약간 시골이나 네. 그리고 그 마인드가 좀 오래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하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걸린 적 없는데 네.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네. 막상 예전하고 달라서 네. 지금은 이 국세청의 이 홈택스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완벽하죠.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신고하면 그 다음날 바로 적발해 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하고 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죠. 맞아, 사실은 5년 동안 불안해야 되니까 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동안은 내가 언제 세금이 그럼 나올지 모르겠어요. 증여세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증여한 이후로 5년간인가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에요. 5년인데 네. 재산에 관련된 이 세금은 네. 그게 고의로 했느냐 네.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더 늘어나고 재산과 관련된 것은 10년 더 늘고 네. 그다음에 이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지 예. 재산세에 관련된 것은 더 길고 10년. 10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네.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예, 두 가지래요. 아세요? 죽음과 세금? 네.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증여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한테 현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성인은 5천만 원, 10년 동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공제 공제금액, 증여세 공제할 수 있는 5천만 원.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네, 이걸 10년에 한 번씩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증여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야무지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들 그냥 그 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5천만 원 증여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갭 투자 같은 거 하셔가지고 요거 키워서 아들 장가 보낼 때 야무지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현금과 근데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뭐 집을 한 두세 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한 채를 아예 넘겨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때 넘겨주실 때 이게 빌라냐, 뭐 주택이냐, 아니면 아파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리고 증여가 아니고 가족 간에 특수 관계인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인데 매매할 때 현금이 꼭 반드시 당연히 오고 가야 됩니다. 오고 가야죠. 그래야지. 필수고. 요즘에 필수긴 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 10원 한 장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부부간 6억 증여.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업주부였고 그 다음에 남편은 계속 일을 했고 근데 재산 기여는 기여는 같다고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돈을 좀 나눠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합니까? 증여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 받은 재산에서 재산 가액을 평가한 다음에 증여 공제,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나 비속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차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뭐 1억까지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공제한 금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1억까지다. 그러면 10% 세율이 그다음에 1억을 증여하셨다면 증여세가 1,000만 원이군요. 1억인데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7억 원을 줬을 때 6억을 빼고 나머지 1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부부간엔 6억까지 하고 7억을 줬을 때 1억에 대해서 10%를 내는 건데 예, 예. 우리가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하자 보면 예. 1억을 증여했을 때 10%를 그렇죠. 낸다. 예, 이렇게 맞- 계산하면 되겠고.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는 20%. 20%. 그래서 네.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그러면 4억 9,900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딱 5억? 5억까지 20%예요. 아, 그러니까, 5억까지 20%. 그러니까 초과하니까 네. 1억까지는 10%한 거 더하기 네. 1억 초과에서부터 5억까지는 20%. 네, 20%. 네. 그다음에 5억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예. 5억을 내가 증여했다. 그러면 세금이 20%니까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맞죠? 1억. 아, 그렇죠. 네, 1억. 아니요. 1억에서 1,000만 원 빠지죠. 누진 공제. 누진 공제. 네. 예, 그러니까 그쵸. 1억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까 네. 1,000만 원에다가 그렇게 누진 공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예. 1억까지 준 거 1,000만 원이고 네. 더하기 나머지 4억에 대해서 20%니까 8천만 원 네. 해서 9천만 그러면 그 원. 이상은 얼마나 또 내야 되나요? 또 이제 10억, 30억까지 구분해 가지고 네. 30%, 40%, 30억 넘어가면 예. 50%. 30억 넘어가면 50%.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반이 그냥 세금이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뭐 더 붙는 건 없어요? 뭐 지방세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건 이 없고. 증여세는 이것만. 네. 그러니까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니까 예. 양도소득세니까 소득세에 따른 지방세가 있지만 네. 이 증여세는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 볼게요. 1억까지는 10%, 그다음에 5억까지는 20%, 네. 그다음에 10억까지는 30%, 예. 그다음에 30억까지는 40%, 그 이상은 50%라고 예,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10년간이니까 10년간 합산해서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눠서 하시면 되고 네. 그 저 뭐 이제 그거 질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10억을 갖고 있어요. 예, 예. 10억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둘이에요. 예. 그러면 이 10억을 5억 나눠주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아니 각각한테 예, 그렇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예. 집이 있으면 이거를 잘라서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5억 집은 주는 게 더 유리한 거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거 각각 내는 거 나눠서 토지 같은 거 증여하실 때도. 예. 나눠서 내는 예. 거니까. 토지는 주택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여 받으실 때 여러 사람 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처리할 때도 좋거든요. 예, 주택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은 내가 퍼센테이지를 조금 갖고 있어도 이제 주택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내려줄 때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눠서 하는 만큼 그러니까 분할 세금도 되니까. 쪼갤 수 예,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쪼갤 수 근데 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증여하면 요즘에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고 하니까 네, 내가 양도하느니 증여해버려야겠다 해서 증여하실 때 많이 하죠. 예. 그냥 증여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증여의 그 물건에 낀 대출금이나 이런 부채가 있는데 네, 전세 뭐 보증금이랄지 예, 이 부채도 같이 넘겨주면은 네. 그 부분은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졌을 때 주는 사람. 준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나머지 순수한 금액을 증여하면은 증여세만 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증여하면서 여기 딸린 부채까지 같이 넘겨줘 버리면 네, 내가 사실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네, 증여를 해줬는데 네. 그 증여하는 재산에 딸린 이 부채만큼은 양도한 꼴이 돼가지고 그 부분만큼 중과세 돼서 세금을 내야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입주권이 있어요. 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입주권이 있는데 이주비를 받았잖아요. 예, 예. 이주비를 받아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이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갖고 예. 나머지는 증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안 넘겨주면 상관이 없어요. 부채를 내가 상환해 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부채를까지 넘겨줘 버리면은 그 넘겨주는 부분은 양도로 보니까 네, 내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부채를 자기가 해결하고 주셔야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다 보니까 네. 무턱대고 양도세 많이 나와 네. 증여해 버릴 거야. 해버리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절세 수단으로 양도세 이것도 역시 세금이 나눠지니까 양도세하고 이 증여세 부분을 나눠서 하면 무조건 다 세금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부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제일 유리한지는 네.
항상 항상 상담하고 하기 전에 네. 다 경우수로 다 나눠가지고 계산해보고 네. 그래서 최적화된 세금이 제일 조금 나오는 걸로 해서 해보셔야지. 그러면 증여를 했을 때 되게 이거는 바람직한 증여였다. 예. 그런 샘플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증여하기 전에 이제 뭐 집 같은 경우 여러 개 있으면은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증여도 이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양도를 그 사이에 이제 양도하는 것도 증여하고, 그다음에 양도하고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때 그 케이스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집 세 채가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순서 없이 팔고 뭐 하는 게 그렇죠. 네. 아니라 그 순서를 정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네. 몇 억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부동산 이제 거래를 할 때 첫 번째로 꼽아보는 게 세금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세금을 정확히 하고 해야지 계약서 쓰고 막 식은땀 줄줄 흐르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 문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증여를 내가 뭐 아파트를 하든 돈을 현금을 증여하든 했다고 치고요. 신고 납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신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3개월 이내에 이게 저기 따지면 신고일의 말일로부터 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근데 뭐 서류 같은 거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자산 있으면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체가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송금 받은 내역 있으면 송금 받은 내역. 그러면 일단 뭐 통장에 예, 찍힌 찍힌, 네, 예. 그거 통장 사본, 네, 예. 뭐 입금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되고요. 예, 입금증. 그다음에 증여 계약서 있어서 이제 증여 계약서는 그럼 수증자하고 예, 증여자하고 사이에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가액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감정가액이 있으면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세무서하고. 그 감정서를 이제 예, 첨부하면 되는 첨부하면 거고요. 되는 거니까. 예. 이게 우리가 그냥 홈택스 같은 데서 해도 되나요? 증여 신고를? 신고? 예. 예, 할 수 있어.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면은 본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예. 그 첨부 서류도 스캔해가지고 같이 올리면 어디로 가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홈택스에 가시면 홈택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 증여자의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신고는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증여는? 국세는 네. 국세는 어디든지 가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내가 바쁘면은 바로 집 앞에 가서 뭐 네. 출장 가서 해도 상관없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양식을 세무서 가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네. 작성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증여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물일 경우에는 감정 평가서하고 이런 예. 거 넣으면 되는데 예. 어려운가요? 또 복잡한 게 있나요? 추가로? 그러니까 그 평가 뭐 있으면 상관없 그것만 단단하게 이제 그것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이제 주식이랄지 이런 것은 네. 또 그 같이 그쵸? 평가를 할지 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지면은 그런 경우가 있고 아 여러 가지 섞어서 할 때 그렇게 많이 증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나 예, 예. 지금 현금 증여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납부 방법 증여세 그러면 증여세를 그냥 만약에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증여세 얼마나 내세요 하고 이제 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납부하실 때 네. 금액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분납 가능한 두 두 번. 번. 네, 두 번.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면은 예. 1,000만 원 먼저 내고 예. 나머지 금액은 2달 뒤에 내고 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뚝 잘라가지고 반반. 반반 50%씩.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3개월 전에 신고하면은 신고하는 그 공제가 좀 네. 줄긴 했지만 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뭐 자진 신고 공제 뭐 이런 거요? 신고 공제를 3% 해줍니다. 3%. 예, 예. 아 그러면은 뭐 자진 신고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네. 신고 만약에 안 했어, 증여를 하고 예. 정말 안 했어, 그러면 후덜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고할 시기를 놓쳐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로 보고 아, 네.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무신고도 있고 증여를 받았는데 이제 증여 재산 목록을 빼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게 고의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10%의 뭐 무신고나 네. 그다음에 과소신고 과산세가 있지만 이게
고의로 누가 봐도 고의야. 일부러 숨기고 모르겠지 예. 숨겨놓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뭐 그 허위로 뭘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당과세를 보는 경우에는 40%. 아, 40%. 그러니까 그 과산세만 40%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납부를 안 했으면 납부 안 한 기간별로 해서 납부 불성시까지 과세까지 다 네. 더하면은 네. 얘도 매년 있다가 적발돼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엄청나겠네요. 그러면 본세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세만큼 본세 본래 내야 될 세금만큼 가산세가. 과세가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네. 이제 세무사가 이자 장사한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렸다가 나중에 가서 네. 세무사에서 아니 이것 봐라 이렇게 해놓고 그래 니네 두고 보자 이러고 나중에 때리는 거죠. 근데 네. 절대 세무사가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왜냐하면 그게 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뭐 몇 년 동안 담당하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단업자가 매번 바뀌는데 자기가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징계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 나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나중에 하는 일이다. 적발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뭐지? 해서 이것은 징계받은 거야? 그러면 네. 너 징계세 왜 안 냈어? 네. 하면은 이제 그때 적발되면 이제 네. 세금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징역가 예. 있었는지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상속된다면 10년 전 증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좀 애들한테 빨리 증여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은 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본이 왔다 갔다 예, 예. 한 것들이 금액들이. 그리고 상속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10년치 금융 자료를 다 그렇죠. 네. 조회해가지고 또 예전처럼 막 이게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세무서에서 일단 본인이 신고해야 되겠지만 세무서에서 10년 자료를 확보하고 네. 그걸 엑셀로 막 해가지고 큰 표로 만들어가 줍니다. 네. 그래서 친절하게. 너 이거 뭐니 다 소명하라고 다 색깔별로 해가지고 주니까 네. 그것만 소명하는 것도 네. 일입니다 사실. 사실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런 맞아요. 거는. 네, 다 예, 써놓지도 예, 예.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증여자산을 보아서 상속세가 초과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납부할 때 분납만 말씀드리고 또 네. 아는데 상속세 같은 거 아까 봤지만 세금이 많다 보니까 분납 외에도 세금만 해도 막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 5년간 나눠서 연 단위로 나눠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걸 연부 연납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세금을 끝까지 받겠다는 의지로. 예,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한 번 낼 때는 1,0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내야지. 네.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세금을 1년에 100만 원씩 네. 5번 내게 하는 그런 건 일은 아니고, 없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연된 그 이자 정도는 추가돼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청도 고객 관리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받기 위해서. 이게 증여를 물건을 받았는데 예. 이걸 바로 그냥 과세해버리면 그걸 팔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뭐 대형 빌딩 막 그런 예, 것들 예,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큰 건물들이나 막 이런 거 상속 받으면 이게 예. 상속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하여튼 예. 세금 문제가.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네. 이 요즘에 이제 증여 관련해서 네. 그 사전 증여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이 제 뭐 가까운 지인 보니까 그 부모님이 계속 돈을 갖고 계시다가 다 늙어서야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봤자 이제 받는 자식도 나이가 이미 이제 사회생활 하려니까 지나가지고 맞아요. 예. 그 뭐 받아봤자 의미가 없죠. 내가 받아서 이제 바로 또 내려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죠. 창업 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일정 금액까지는 그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30억이고 그다음에 네. 직원을 또 더 많이 고용하면 또 금액이 50억도 더 커지고 사업을 하는 예, 이제 사업 자녀들이나, 자금을 네.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사전 증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일단은 낮은 증여세 10%
세액으로 했다가 네. 어차피 나중에 근데 또 상속가액에 포함시켜가지고 네. 다시 추가 과세를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막상 지금 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 세금 내고 주려면 부담스러워서 안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줄 거면은 미리 사업자금 대주고 사업자금이 30억까지 10%. 예, 예. 거기서도 이제 공제가 있으니까 예.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작은 가게 하는 정도는 세금 안 내도 되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금액을 초과해서 네. 30억까지는 10% 세금으로 10%, 네. 해서 증여를 해주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젊은 세대한테 돈이 흘러가서 그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들어가도록 네.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억 하면 얼마? 그 50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예. 직원을 이제 많이 고용하면 더 해주는 것보다 네네. 직원에 따라서. 직원 수를 네.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더 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런 게 있죠. 사업 자금은 30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작은 자금이 아닌데 예, 예. 근데 이제 뭐 경기 순환이나 예, 경기 맞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나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지금 하고 시행하고 검토하는 게 하고 있고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 조부모가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한테 이제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증여했을 때는 할증이 붙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그 세대 생략 할증인데 네. 세대를 생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 거쳐서 손자한테 가야 되는데 자식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손자한테 가는 경우 있죠. 네. 원래 뭐 자식은 막 키우다 보면은 밉죠. 믿고 하나도 주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줘놨더니 자기 거는 뭐 오빠 거는 오르고 내 거는 안 오르고 또 뭐 하고 하니까 싸우고 하니까 네. 자식은 보기 싫은데 손자는 예쁘니까 네. 손자한테 바로 주고 싶어서 이제 나중에 자식한테 줬다가 손자한테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손자한테 바로 주는 경우에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이 붙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30% 할증이 붙고 30%.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미성년자거나 금액이 뭐 20억 이상 크거나 이러면은 또 40%의 약간 더 높은 할증률로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세대를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네. 할증이 붙지만 오히려 더 그게 절세대가 그러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손녀한테 1억을 줬어요. 예.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할증이 되면? 일단은 네. 직계 존속한테 받는 그 공제를 빼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금 그냥 단순히 그런 거 공제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네. 1억 원이면 단순히 10% 해서 예.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30% 할증 붙으면 1,300만 원을 내야 한다. 네, 그런 그 의미입니다. 정도. 네, 의미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만약에 했으면 예. 세대를 뛰어넘어서 손녀 손주한테 주면 1,000만 원 낼 거를 1,300 예. 정도. 그러니까 40%가 네. 본래 납부할 세액의 30%가 네. 더 할증돼서 붙는다는. 실제 저는 현장에서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근데 뭐 애들은 그냥 살아. 애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대학을 갔더니 예. 뭘 막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막 보러 다니시고 그랬거든요. 예. 저도 같이 다녔는데 뭐 여튼 막 건물도 사주고 싶다고 예, 막 이러시고 맞습니다. 그런 실제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남권에서는 있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주시는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 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네. 그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아들 갔다가 또 가서 그게 또 상속되거나 증여돼서 또 내려가려면 또 세금 내야 되고 최근에는 하니까 워낙 이게 고령화 그다음에 예, 고령화 사회로 변하다 보니 내 자식한테 물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될 필요성도 가끔은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차 그 우리가 인구 변화가 되면서 인구 변화가 되면서 이런 증여나 이 상속 문제도 우리가 이제 검토하거나 생각해야 될 부분도 좀 달라지고 있다. 예. 예. 이 증여나 상속 문제는 다른 세금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다. 예. 확실하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먹고 살 것은 남겨놓으시고 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물려줄 게 있을 때 예. 통계적으로 사위나 이 며느리가 전화할 횟수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잘 사는 그 시부모, 친정 부모님 댁은 대부분 다 10분 거리에서 다 산대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이들이 뚝뚝 떨어져 산다고 그런 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자녀들이 잘 고생 덜 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시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고생하고 지금 취업도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 상정도 느려지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조금 자본이 되신다면 자금이 되신다면 초반에 좀 이렇게 대학 가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금을 뭐 5천만 원 증여해서 움직여서 이걸 키워주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건 증여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공제를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증여세에서 또 더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더 챙겨주세요. 정리 전체적으로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증여세에 대해서 뭐 자세히 들어간 건 아니고 사실 전반적으로 내용만 살펴드렸고 사실 증여세도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뭐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은 부분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게 세세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증여세가 저희는 이제 말을 쉽게 하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가 되게 잘 세밀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했는데 사실은 여기 증여라는 상속으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가 상속 자본주의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노동의 가치가 그 값어치가 없어진. 사실은 예전에는 노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니까 추앙 먹고 이러던 그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부가 이제 대물림 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해놓은 룰 안에서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룰이니까 전형적인 룰 안에서 세금 낼 거 내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시스템에서 존경받고 하겠죠. 근데 이걸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이제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싫어지고 이러는 거. 자본주의가 싫어지고. 근데 여하튼 증여는 최근에는 적법하게 하는 맞습니다. 경향이 많습니다. 경향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리고 뭐 그다음에 아파트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적법하게 증여하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이자도 또박또박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일하고 이제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도 꼭 받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증여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서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한국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물론 주식도 한국에 있는 주식만 갖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 판기업이라고 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지금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해외 투자를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지금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수익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을 우리가 매수할 때 세금 이거 너무 또 중요하죠. 실례로 예전에 한때 이제 부동산업이 전국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해외에 투자를 됐는데 해외에서 투자해서 이제 이익을 남기면 국내에서 이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 한 20년 잘 알죠. 근데 이 각 나라마다 조세 조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원천 지국이 누군지 이 나라의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네. 거주자인지를 따져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서로 막 진짜 진짜 짝짝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 나라의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예. 서로 예. 그걸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 이 투자했다가 한 것을 모르겠자고 신고 안 했다가 네. 과세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일이고 네. 당연히 이 세무서에서 서로 이제 연락이 돼서 네. 알고 있어서 아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네. 신고하자는 의미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신혼국가들 투자했을 때 그렇게 네. 세금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 신혼국가 우리나라하고 그냥 조세 조항이 체결된 나라들은 네. 예,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주고받아야지 되는 거라서 예.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 투자했다, 베트남 투자했다,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투자하는 소식들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고 결론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관리를 못 하시면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해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